예, 안녕하십니까. 배상훈 정종근의 막장 토론의 정종근입니다. 예, 배상훈입니다. 예, 우리 포청천님, 데보라님은 캐나다. 거기 눈이 왔나 봐요. 여기도 내일 뭐 조만간 영하로 떨어지고. 예. 이효신님, 오연아님, 예, 입센노라님, 예. 송님, 73님, 직감님 등등등. 외에도 이제 이효신님은 잘 몇 번 못 뵙던 분인데. 예, 저한테는 몇 번 들어오셨어요. 예, 지혜님 예. 모두 반갑습니다. 루비님 예, 건강하시고 또 내일 예. 기습 한파가 들어온다니까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뭐 서울이 1도까지 1도 뭐 1도까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예. 거. 아침에 추워가지고 예. 반팔 입고 나왔다가 그렇죠. 예. 갈아입었습니다. 예. 그거 이제 보니까 뭐 양복을 입으셨네요. 예. 내일이 저희 그 레디앙 우리 유하라 기자 결혼식이어가지고 내일 입어야 되는데 느낌악상 내일 하루만 입고 또 어디 짱 박힐 것 같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양복이라는 게 1년에 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잖아요. 지금 이 양복이 뭔 양복인지 모르시죠? 모르겠네. 10년 전에 어. 제가 저 줄에 써주고 받은 양복입니다. 아. 10년 전에 제가 줄에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예. 카렌권님, 예. 카렌권님도 캐나다에 사시는가요? 아니 어딘가 미국이나 캐나다 둘 중에 하나인데. 예. 네. 그리고 또 한다나님, 예. 두 번처럼님, 푸뱅크님 반갑습니다. 카푸카님 반갑습니다. 새싹님도 예. 쭉 더 할 거 아니요 없어요 다. 예. 네. 다 하셨고요. 자, 오늘의 저희 막장 토론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사건 사고도 다루고 뭐 우리 뭐 이제 시사 정치하기는 그냥 상수야. 그렇죠. 내년 대선까지는. 그러니까 뭐 짧게라도 간단하게 짚어주고 워낙 이렇게 뭐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대선판이 재미있게 진행이 돼서 예. 예. 자, 근데 먼저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최근에 벌어졌던 또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하나 있죠. 그 뭐 우리 국내에서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 노르웨이에서 화살 테러죠 사실. 예. 화살로 뭐 총기 난 사람만 들어봤지만 또 화살 난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일이 또 벌어졌죠. 뭐 기억하실 겁니다. 예, 딱 10년 전에 예. 브레이빅이라고 하는 쌍또라이 같은 놈이 있었죠. 예. 완전 그 극우 인종주의자가 노르웨이에서 제 기억으로는 70몇 명이고 77명. 예,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CCM이 가장 첫 번째 장에 나옵니다. 브레이빅의 이 테러에 대해서 예. 뭐 이게 매스머더의 영역으로 되는데 예. 아마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10년 뒤에 바로 기념을 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브레이빅은 극우 인종주의. 그군데 지금 여기서 한 덴마크계 사람인데 네, 지금 무슬림으로 개종했대요. 예. 급진파 무슬림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에스펜 안데르센 브라텐이라고 하는 37살이고 그 여러분 헝거 게임 아시죠? 그 이제 화살로 전쟁하는 그것을 재현한 듯이 마을을 도로다니면서 이 마을이 콩스베리라고 하는 콩스베르그라는 마을에서 도로다니면서 예. 화살을 쏴서 사람을 살해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냥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지금은 이건 분명한 테러가 맞는데 브레이빅은 극우 인종주의자인데 이 경우는 급진 무슬림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는 다르지만은 예. 확실히 그 테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나는 이게 노르웨이라는 사회가 물론 이제 북유럽의 대표적인 어떤 복지국가이기도 하고 그렇죠. 비교적 무슨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제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형제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 10년 전에 그 77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브레이빅. 극우 인종주의자 이 새끼는 무슨 사형도 안 받을 거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빅이 재판부터 그 지금의 수용 생활을 조명했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잔혹한 행동을 해도 최고 형량이 22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무기도 없어? 예, 종신형도 예,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돼서 그 다큐멘터리가 찍힌 건데요. 물론 노르웨이의 사법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어떤
다량 살인범, 잔혹한 다량 살인범이 최고 22년 형량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노르웨이 바깥에 있는 분들, 노르웨이 사람들 그렇지만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가 쓰는 그 이 깜빵을 보니까 인터넷도 연결이 되고 TV도 연결이 되고 뭐야 씨 호텔이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호텔이라는 얘기가 나고 있고 독방에 쓰는데 거기서 저술 활동한답니다. 자신의 극우 인종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아니 노르웨이는 22세님 이 새끼는 지금 10년 지났잖아. 받은 사람 그래. 그렇죠. 10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사법 체계로서. 사법 체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범죄 예방이라든가 범죄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북유럽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된 17, 16살 대부분 청소년들입니다. 그 청소년 캠프를 가서 난사한 거니까. 그 집권당의 청소년 정치 캠프를 노렸기 때문에 3인당이죠. 3인당 예, 계열의 그 청년들이 모여서 이러면 우리 치면 교회 사는 여름 성경학교처럼 성경학교 같은 건데 예, 그게 또 하필 섬이었어요. 예. 섬이었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길 막아놓고 다 사냥하듯이 쏴 죽여버려 갖고 그런 범인을 최고 형량 22년으로 지금 그렇게 두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거 근데 문제는 걔는 자기 스스로를 정치적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양심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 양심수라고. 왜냐? 지금 시스템이 너무 마르크스주의화됐고 좌파화됐기 때문에 좌파화된 마르크스주의의 정치 체제에 자기는 정치 양심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치 투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본인은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용 생활을 하고 10년만 기다린 뒤에 또 정치 아니 활동을 그거를 우리 저 프로파일러로서 이게 이런 무슨 교정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법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게 뭐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기준으로 또 평가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본인의 극우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그렇게 범죄를 정당화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교정 교육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신의 극단적인 그 신념 자체를 잔혹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히틀러 나의 투쟁은 지금도 독일에서는 금수잖아요. 근데 독일 바깥에서는 인기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히틀러를 교정 교화시킬 수 있냐?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이코패스들을 어떻게 하세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예를 들면 이 브라텐 같은 경우도 브레이빅 같은 경우도 그 영역에서 봐야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죠. 논란이 아니라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노르웨이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말해 법이라는 게 원래 그 이게 처벌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범죄자를 피해자를 대신해서 응징하는 거잖아요. 응징의 표현은 응징 플러스 교정도 있겠죠. 교정도 있는데 그게 아니 무슨 아무리 무슨 뭐 선진국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들이 있는데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일정하게 응징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죠. 물론 죽였으니까 죽인다. 그래서 사형제 이건 안 맞는 건데 어쨌든 응징과 대리 어떤 처벌의 어떤 측면이 있는 건데 77명 죽여놓고 그건 무슨 그런 호텔 같은 방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책을 쓰게 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거기에서 응징 처벌 대리 그러니까 피해자를 대리한 처벌의 효과라는 게 뭐냐? 그 22년 그냥 격리시키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북유럽에 있어서의 여러 사회 시스템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 이게 응징적 정의가 사라지고 예. 그 어떤 재생적 정의, 재활적 정의 쪽으로 무게를 너무 많이 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행우님이 무슨 주제로 토론하시는지 묻는데 지금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화살을 난사해서 5명의 목숨을 살해한 그 문제에 브라텐을 대해서 하면서 예. 10년 전에 있었던 예. 브레이빅의 76명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그 김태현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지금은 3명 모녀 살해한 것도 사형 선고까지는 가야 되는가 집행은 못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근데 노르웨이라는 사회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유럽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예. 워낙 거칠고
사실 뭐 아시다시피 깜빡거리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쪽이 북유럽 계통이 대부분 뭐라고 해야 돼? 이게 표현은 그렇지만은 이 해적을 뭐라 그러죠? 바이킹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대단히 거친 삶을 살아왔던 민족들은 그 시스템 자체가 조금 다르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야기한 김에 그 얘기도 하시죠, 그냥 우리 지금 지난번에는 김태현에 대한 그 무기징역이 났지만 지금 강윤성 재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자발찌 끊고 가지고 여성 2명을 연쇄살인한. 금마도 아직 그러니까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완전히 나 죽일 놈이요 뭐 사형체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따 소리 하면서 대충 지금 재판장 앞에서는 눈물 흘리고 변호사 필요 없다. 내가 지금 다 달게 받겠다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려졌지만 다만 검사의 공소 사실 중에 일부 이것은 돈을 노린 강도 살인이 아니라 자기가 그 여자 중에 두 번째 여자는 진짜로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것은 강도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치정 살인이다라고 일종의 변명을 하면서 재판을 전려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는 강도 살인이나 강간 살인은요 사형입니다, 최고형이. 그런데 치정 살인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 책임이 여자한테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9대 1이 되든 아니면 95대 5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강간은 100대 빵이니까. 그렇죠. 강도살이나 강간살인은 돈을 노려서 죽인 거고 강간하고 죽인 거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참작의 여지가 없지만 치정살인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여자와 소위 말하는 애정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싸우다가 어떻게다 죽이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형량이 확 깎입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하는 그 변호 전략 중에서 앞에는 무조건 인정합니다. 잘못했다. 판사 앞에 눈물 흘리고 내 아무런 변명도 안 하겠다. 장황하게 얘기하다가 다만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그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 전략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재판 전략에다가 김태현이 1심에서 3명을 죽이고도 잔혹하게 죽이고도 사형을 면했어. 그럼 자기는 2명밖에 안 죽였어 일단. 그렇죠. 그러다가 약간 이게 뭔가 반성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일단 최고 형은 피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 아니겠냐. 그렇죠. 확실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 좀 묘한 부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강윤성에 대한 심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범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왜 얘가 이따위로 주장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뒀느냐. 수사가 제대로 돼서 사실은 이 두 번째 여자를 살해할 때도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주장하는 시정은 전혀 증거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재판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게 국가의 형벌이라는 게 무조건 무슨 누구를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 아니냐. 이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서 사회적 부작용,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피해자들의 정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거죠. 의미에서 대리 처벌의 측면도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아니 77명 5명의 그 살해를 당한 그 피해자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측면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형벌은 제가 볼 때는 좀 엄해야 되고 다만 교정 시스템. 그래서 그냥 형량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교정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와 방책들은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보니까 페루 같은 남미에서는 이 범죄자에 대한 그 교정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고향이나 자기 살고 있는 인근에 보낸다는 거야. 한국은 거꾸로잖아. 그렇죠. 연구가 있는 데에서 배제시키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예. 내가 부산에서 산 사람이면 처벌을 받으면 부산으로는 안 보내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오히려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도 면회를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는 사회에 어떻게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기회를 준다. 이거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형벌은 또 엄정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편집장이 말씀하신 건 일종의 수치심 오명 이론이라고 해서 재활 그 이론 중에 그러니까 교정 이론 중에 하나가 수치심을 부여해서 재활을 할 수 있, 재교정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또는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매 순간 혹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상기시키는 그런 방식의 교정 좀 하고 계세요. 번쩍번쩍한 교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교정 정책 자체는 그거 정반대. 지금 편집장이 얘기한 대로 반대가 되는 거는 범인이니까 완전하게 격리시켜야 된다. 사회로부터. 근데 이 문제는 그러면은 완전하게 격리시키게 되면은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냐. 즉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그 범죄자를 교정 교화하는 것 두 가지 목적을 다 설치할 수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실제로는 두 가지 우리의 시스템은 두 가지 다 달성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격리시켜 놓고 아무런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지 않으니까 지금이야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효과가 없지만 하면은 얘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의 분노만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는 이런 상태로 유지되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범죄자들이 나쁜 영향을 끼쳐갖고 출소하게 됐을 때 또 다른 강력한 범죄자를 저지르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을 공격하는 상황. 그러니까 교정 교화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편집장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가까운 데 두고 또 대도시 가까운 데 두고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들을 번갈아서 만나게 함으로써 강제적으로라도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느끼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훌륭한 교정 정책이며 정의 실현인데 우리는 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교도소가 대도시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양교도소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교정도 안 되고 교화도 안 되고 정의도 실현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자꾸 수재로 어머님 이런데 제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다. 보복적 정의 예를 들면 피해자의 정의를 대리해 주는 측면과 교정 교화와 사회적 부작용들 폐해들 최소화시키는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예. 두 가지 다 놓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 보복적 정의가 어떤지 아시죠? 텍사스 같은 데서는요. 그 저기 처형되는 거 그 가족들이 보게 해요. 유리문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저기 주사 약물로 처형하는 거 있잖아요. 사용하는 거 피해자의 가족 부모들이 그걸 보게 해요. 그게 응보적 정의죠. 보복적 정의예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미국 사회에서 오랜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들의 정의지만은 물론 좀 심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 피해자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미국 사회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텍사스 방식도 이건 너무 과도하고 오히려 그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노르웨이 방식도 아니고 77명을 죽인 노르웨이 그런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건 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어딘가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한국에서 보게 되면 형벌은 조금 더 엄정하게 가되 그다음에 이 교정 교화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 그냥 형벌 때리고 격리시키는 것이 형벌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 측면은 또 챙겨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오히려 신호들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예. 들죠. 저는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 왜냐 수사가 제대로 되면 얘가 도대체 어떤 범죄를 했는지를 샅샅이 찾아갖고 그 동기를 찾아서 본인한테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한 이 범죄들에 대한 걸 인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본인이 그냥 내가 다 죽였어요. 인정해요. 라고 김태현이 그렇고 강윤성이 그렇고 인정해요. 라고 하면은 문제는 수사기관이 거기서 구체적인 동기를 추적하는 작업들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죽였느냐.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치정으로 죽였어요. 근데 인정해요. 뭐 벌 주세요. 라고 해버리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에서 죽였느냐를 찾아야지 이 범죄자들에 맞는 처벌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예. 얘네들은 그냥 인정하고 뭐 그냥 대충 처벌 주세요. 어차피 사용 안 할 거니까 무기 주세요. 무기는 어차피 20년 뒤에 가석방되고 대충 뭐 하면 이런 방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이나 판사들도 대충 그런 게 반복되고 있고 그러니까 교도소 간 애들은 이렇게 해서 교도소 간 애들이 예. 반성도 안 하고 지가 무슨 죄를 저진지도 모르고 그냥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할 만했지. 이런 식으로 하고 출소할 때쯤 되면 또 똑같은 걸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특히 행영제도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맞아 어차피 이런 네. 약간 뭐 이 사건 사고를 얘기하니까 지금 최근에 또 보니까 또 이거는 무슨 그 김태현 강윤성이나 노르웨이 사건과 같은 그런 살인 범죄는 아니지만 또 황당한 일이 또 하나 벌어졌잖아요. 광주에서 무슨 이게 물론 충돌이 벌어졌어. 근데 여성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폭행한 놈 옆에 바로 현직 경찰관과 그 뭐 또 국회의원 특보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있었지만 뭐 제대로 말리거나 제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한다거나 이게 없었던 거고 이게 CCTV 다 찍혀버렸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12일 저녁에 11일 뭐 그제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예, 그 12일 저녁에 광주 광역시에서 예. 그 지역행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지역에 좀 힘께나 쓰는 애들이 모였나 봐요. 대충 한 40, 50대 애들인데 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국회의원 전 특보도 있었고 뭐 사업가로 해봤자 뭐 동네에서 이런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있고 그런데 광주 동구에 술자리에 참석했는데 보통 지역 사회 같은 데는 그 지역의 문화 행사를 이렇게 그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뭐 광역시나 이런 데는 지역 문화협회 같은 게 있어갖고. 예. 근데 그 여자분이 40대인데 거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어떤 행사 끝난 다음에 뒤풀이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뒤풀이하는데. 뭐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뭐 인사 정도 하고 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건설업을 하는 무슨 재력가라고 하는가 뭐 누군가 이 사람이 뭐 몇 마디 하다가 CCTV 상에 몇 마디 하다가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그 여자를 뭐 무차별로 때리더라고. 한 번 때린 게 아니라 때리고 나서 주변 사람이 말려가 끄집어냈다가 또 때리고 한 3번을 반복해서 거의 밟아놓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에 경찰 아마 그 무슨 광주 일부 서해 강력팀장인 것 같아요. 한번 겪어보면 경감. 예, 대충 구정되는 것 같아요. 경정 뭐 이런 예. 데죠.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스스로 눈치를 보다가 쓱 빠지더라고. 자기 짐 갖고 쓱 빠지더라고요. 그 좀 아니 뭐야 얘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느꼈을 거든. 여기가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지각 끼면 안 될 것 같고. 안 되니까 쓱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빠지는 것도 CCTV 찍혔어. 다 찍혔어요. 변명이랍시고 해놓는 게 아니 원래 그 저기 나가려고 했다가 뭐 이렇게 나간 거다라고 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나갔으면은 혹시라도 변명이 되는데 이미 다 폭행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가 쓱 빠지니까 이 새끼 봐라 이거 면피하려고 하나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찰은 뭐 순경이나 이런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서 강력 사건이 있을 때 갑자기 그냥 비번인 날인데 지나가다가 끼어들어서 잡고 그렇죠. 이런 또 미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미담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는 흉담이지 흉담.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하나. 그러면 이게 물으실 거잖아요. 걔는 왜 거기서 술을 먹었냐? 경찰 애들은 뭐 말하자면은 사업가들이나 뭐 동네 토우들이지. 예, 걔네들이 술 먹는 거야 뭐 먹었다고 쳐도. 근데 그거야 뭐. 근데 경찰에 그 청렴 무슨 지침 같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근데 그런 자리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지가 먼저 찾아가네 이런 놈들이. 왜냐? 돈이 나오잖아요. 돈이. 왜냐? 보통 이런 간 지역 관할의 경찰서에는 지역 방위 협의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예전에 그 치안 협의회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세정 협의회처럼 그 세무서 관할에 세정 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방위 협의회 같은 데는 지역에 좀 약간 돈깨나 있는 애들이 모여갖고 뭐 이제 술 먹고 뭐 돈 모아갖고 지들이 이제 뭐 경찰관도 수고한다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돌려갖고 일종의
종합적 뇌물 같은 거라고 표현할 수도 그건 있는데 뇌물까지는 아니고 뭐 그런 의미의 어떻게 보면 상호 부조지. 부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지 예.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기관의 대표를 자적해서 참석하는 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식적인데 이렇게 그냥 참석해서 술 먹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 있는 사업체가 사고를 칠 수도 있잖아요. 예. 범죄를. 그러면 거기서 같이 술 먹은 애가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당연히 뒤쪽으로 압력이 들어가거나 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전혀 못하게 하거든요. 얘는 왜 갔는지 이거부터 징계를 때려야 되는 거고 그래 갔어. 좋아. 갔다고 쳐. 그러면은 본인이 경찰이면은 말려야지. 말리고 격리시키고 피해자 그렇죠. 상태 예. 확인하고 자기 직업이잖아. 네. 근데 그냥 3번이나 연속 맞게 그냥 멀뚱히 보고 있다가 말린 거는 그놈이 아니라 또 딴 사업가예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예를 들면 그 모임에 돈 많이 쓰는 좌장놈이 있고 그게 두들겨 팬 놈이고 얘는 거기서 똥꼬분이나 먹는 놈이기 때문에 지가 힘을 못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그렇게 수밖에 생각하면 그게 없잖아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의 이런 모습들 지금 보니까 무슨 특보라고 하는 애는 국회의원 특보라고 하는 것은 개나 소나 명함을 주거든요. 몇 명이나 줍니까 도대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아니 그 자기한테 표가 되는 아. 사람한테는 남발할 수 있는 보장이 특보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떻게 무슨 사무실이 있거나 월급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또 그 받은 자들은 그걸 가지고 어디 가면서 명함 이제 파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얘보다는 현직 경찰의 태도가 더 문제인 거고 그렇죠. 이런 자들이 오히려 경찰 내에서 어떤 선을 잡아서 출세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우리 앞에 얘기했던 미담의 아름다운 무슨 순경 지나가다던 청년 경찰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오히려 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김무성이도 걸려들었던 가짜 수선업자. 거기에 포항 무슨 포항 경찰서 서장. 서장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뭐 걔가 그렇게 갔다는 건 아닌데 보통의 지역에서 빨리 출세하는 애들은 그런 선을 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경찰이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 13만 14만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이 무슨 성직자들의 조직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결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있고 약간 실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아니라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경찰의 지휘라인으로 쭉 올라가는 풍토가 있어야지 야 그런 부작용들도 약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데 거꾸로 와요. 이런 선으로 올라간 성실한 루트인 자들은 이렇게 지역 재력가들하고 지역 정치에 힘 있는 자들하고 뭔가 이런 네트워크 갖고 이런 자들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냉소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보통 저희도 이제 지방 경찰서 저도 이제 경찰서에 있어봤지만은 보통 과장 이상 올라가는 애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주 실력 있는 애거나 잘 비비는 애거나 둘 중에 하나. 어중간한 애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가 예. 참 예. 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이 CCTV로 경찰과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일종의 토호 세력들 관련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게 다 찍혔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무슨 그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찰로서의 어떤 직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직무 관련성, 품위 유지 이런 것들. 품위 유지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 좀 이건 그런 건 개나 저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들은 물론 개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일단 뭐 다른 애들도 뭐 적지 않게 했죠. 다 그렇다고 아니, 볼 수는 없지만 이게 황당한 거는 이게 CCTV 안 찍혔다고 한번 보세요. 안 찍혔다고 한번. 안 찍혔으면은 뭐. 거기 지구대 출동한 애들 얘가 다 그 무마시키고 그냥 다 합의. 지금도 이 맞은 여자는 병원에 압력이 그렇게 들어온대잖아요. 합의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온갖 CCTV에도 곳에서. 없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주장이 있었다. 그렇죠. 예. 피해자는 이렇게 고소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고 확인할 얘기한다. 바가 없다라고 하고 뭐 그리고 거꾸로 이제 뭐 다른 소리 입을 맞춰갖고 하겠죠. 그 여자가 뭐 돈을 달랬다는데 뭐 이렇게 입을 맞춰갖고 예. 또 뒤집어 씌우겠죠. 사건 보면 하겠죠.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또 CCTV가 너무 남발되고 CCTV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야 되지만 이런 걸 딱 보게 되면 CCTV 안 찍혔으면 이런 일은 아예 이슈도 안 되고 뉴스도 안 될 건데 참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씁쓸하죠 현실은. 그렇죠. 예.
자, 딱 30분 지났고 예. 또 하나 더 합시다. 또 어차피 지금 검찰 경찰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제 좀 약간 지났지만 김만배 만배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봤죠. 아니 수사도 안 해. 압수수색 영장도 안 그러니까 압수도 안 들어가. 수사 제대로 안 해. 그 뭐 지금 뭐 핸드폰 포렌식도 안 돼. 잊어버렸다고 거짓말쳐. 김만배 영장 기각되자마자 성남시청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전에 한 게 아니고. 이준석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순서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영장 들어간 다음에 쳐야지. 대통령이 철저히 하라고 3시간 뒤에 뭐 3시간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영장을 치는 건 이게 무슨 지랄이냐. 어차피 김만배라는 걸 수사를 안 해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사실 이런 애들은 저는 믿지는 않지만은 검찰 출신의 뭐 무슨 지청장 뭐 부장검사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요즘 뭐 이제 떠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는 근데 이쪽이 저쪽이군. 이렇게 허접하다 영장 자체가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법원에서는 얼씨구나 좋다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장 자체에 수사도 안 한 영장이면 되게 허접하니까 당연히 기각해 주는 게 명분이 서주는 거 아니냐. 네. 아니 내용도 수표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아니 뭔가 이제 이것이 5억이다 4억이다. 아 그러면 어떤 판사가 영장을 내주느냐.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심전심 영화미소가 아니냐. 검사나 판사나 여론을 비껴가고 어쨌든 명분이나 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또 이런 뭐 사람들이 또 비판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다 도둑놈들인데 옛날에는 안 그래. 옛날에는 아예 그 이전에는 비슷하게 똑같이 헤쳐먹었고 이걸 보면은 과거에 어떻게 영장을 어떻게 치고 여론을 피해갔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먼저 보려고 했고 지금 김만배 같은 경우나 이런 뭐 경우는 진짜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이 진짜 수사하기 싫구나. 그냥 똥 싸서 문지르려고 하는구나. 예. 그리고 요번에 그 경찰이 하는 거 예. 사건 압수수색. 이첩하라고 서울지검에서 이첩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원으로 저기 그 말한 거예요? 서중앙지검으로. 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예. 그 누구죠? 유동규 휴대폰 그 그럼, 사건을 유동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하라고 예. 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아니 그리고 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의 변호사 관련된 의혹은 또 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내려보내. 그러니까 솔직히 얘들이 진짜 하기 싫구나 얘네들이 예. 수사를. 아니 그 영장 기각하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어권 보장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핵심이 2가지잖아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아니에요. 그렇죠. 도주의 우려는 없다 쳐.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얘들이 녹취를 통해서 한 게 다 뭐냐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작전 짜고 이랬던 게 다 드러. 이게 사실 증거인멸이나 증거훼손이나 뭔가 담합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럴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측면은 별로 중요하게 안 보고 그냥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검찰 기소가 부실하다는 거겠지 뭐. 부실한데 하나 더 들어가면 그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오는 변호사들이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돈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부장검사급 이상 최소한 지검장급 이상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 논리는 그거예요. 방어권 보장이에요. 그러면 그걸 똑같이 영장 전담판사가 합니다. 이것도 영장을 치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빌빌한 변호사가 들어갔으면 해보지도 못합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데 방어권 보장이 그렇게 방어권 보장을 좋아하시는 판사님이라면 보통 일반 시민들의 방어권도 보장해 주시죠. 왜 그 힘 있는 사람만 보장해 줍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론 김만배가 영장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 부분이 아니라 내용이라든 형식이 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들이 진짜 수사하기 싫구나. 그리고 다루기 싫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보게 되면 구속 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수사가 기본
원칙이 된다 이런 말은 맞는데 이 말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적으로 유명한 말이죠. 선택적 정의라고 하듯이 선택적 정의가 되는 선택적 그 불구속이 되더라 이거지. 노회찬 의원의 얘기로는 10,000명한테만 적용되는 정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우리가 일관되게 계속 저는 뭘 얘기했었냐면 지금 이 판이 지금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한쪽은 우리 편, 한쪽은 저건 남의 편. 그렇죠. 이런 편 가르기가 그냥 쫙 갈라져 있다는 거죠. 공수처는 누구 편, 검찰은 누구 편, 아닌가 이쪽인가 막 경찰은 누구 편 이게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얘가 뭘 내리게 되면 이 판사의 어떤 논리 이기 이전에 쟤는 저 편이구나. 그럼 저 뻔해.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좀 모세가 홍해를 지나가면 쫙 갈라지듯이 그러니까요. 그냥 판결이나 선택이나 수사 자체에 대해서 검찰 수사 안 하려고 하는 애들 뭐 또 특검 정략하려고 하는 애들 이렇게 나라를 그냥 홍해처럼 갈라버리고 있는 게 이게 심각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아니 그래서 윤석열이 아직도 그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윤석열은 박근혜에게든 문재인에게든 모든 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윤석열 지지율의 동기부여이고 그렇죠. 존재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쓰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유지되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자체가 잘해서인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수사 사법기관들의 행태들이 이런 아사리판이 결국은 윤석열의 그 지지율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윤석열도 모든 재판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빈지점, 미흡한 그 오류도 있었겠지. 근데 적어도 얘는 이 편 드느라고 이건 생각하거나 또는 저 편 든다고 이거를 또 가혹해 간다거나 이런 거 아닌 나름대로 일관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런 걸 김만배 영장 기각부터 해가지고 딱 보는 거는 저 중앙지검장 이정수 지금 이번에 그 대장동 특검 김태훈 얘들은 보니까 이미 정책은 다 갖고 이미 저쪽 편 민주당 편 서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국힘의 논리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빌미가 또 곳곳에서 제공이 돼. 제공이 되죠. 유동규 핸드폰 문제라거나 경찰에 대해서 어떤 거는 영장을 반려시켰다가 어떤 건 청구했다가 핸드폰을 둘러싸고 검찰은 바깥 던진 적 없다. 근데 경찰은 찾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그런 불신들을 더욱더 그러니까 투명하지가 않아요. 투명하지 않고 무엇인가 계속 구리게 보여질 수 있는 걸로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일시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쓸데없이 정쟁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판단일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 의혹만 쌓이고 눈덩이처럼 부풀러지면서 대선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검이고 나발이고 하네. 그렇게 가기 전에 빨리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라라는 취지가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대선이나 그 이후까지 가게 되면 계속 눈덩이는 커지고 의혹은 커지는 거다. 그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아니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 노력이 아니라 이제 김만배 영장 기각이나 검찰 경찰 이런 행위를 보게 되면 자기들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편해. 내일로 미루면 되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서 우려스러운 거는 사법기관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 자신의 힘을 키우는 수단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수단으로 왜냐 정치가 사법화되잖아요. 정치가 수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될 거를 수사나 사법이나 재판으로 가려고 하니까 다 밀어두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그것을 하는 에이전트들 말하자면 경찰 수사기관이나 검찰 이런 애들이 계속 나쁜 힘들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피의 사실을 흘리고 증거를 흘리고 어떤 거는 뭐 뭉개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힘을 유지하는 더 강화시키는 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김만배 영장 기각 문제가 그냥 뭐 이거는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반증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사건들에서의 영장 발부 여부가 볼 때 이건 약간 또 일관된 것 같지 않고 이런 의미에서 문제를 저는 조금 키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재명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면 계속 대장동 하면은 국민들 머릿속에 대장동 이재명 이렇게 해보니까 이재명한테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지. 거기다가 이 깔끔하게 무슨 과오도 인정하고 예를 들면 과오가 아닌 것도 해명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면 여기서 대해서 누군가가 권위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은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 하더라도 아무도 안 믿지. 안 믿죠. 심지어는 그게 그나마 가장 권위 있게 판정해 주는 게 법원이고 국가의 공권력인데 사정기관인데 이 사정기관의 결론에 대해서도 이제 안 믿는 분위기가 신뢰하지 마음으로 않죠. 이제 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이나 민주당한테는 뭔가 오히려 더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바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또 남욱이 들어온 데는 동 뭐 정영학이라는 애가 뭘 했다는 둥또 녹취가 있다는 둥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또 다 비스무리하고 뭐 이게 그걸 또 이게 이 안개처럼 만드는 것들이 적지 않은 나쁜 언론들. 그러니까 지 스스로 이걸 가공하고 왜곡해서 뿌리고 이익을 먹고 그렇게 되면서 그걸 또 이용해내는 뭐 사이버상의 여러 가지 논란들 댓글들 이게 엉망이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징표가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확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후에서 그게 일명 그게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은 논란이 되더라도 경쟁을 치열하게 하더라도 논란이 딱 후보가 되면 약간 이 뭔가 컨벤션 주목도가 효과 올라가는 때문에 거죠. 조금씩 예를 들면 지지율 상승이 돼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 지금 아니야. 푹 떨어졌대요. 그런 효과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 이낙연의 그 갈등들 요것들을 봉합하는 데만 자꾸 보고 이게 해결되면 이제 우리는 원팀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지뢰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지뢰들에 대한 하여튼 처리가 수사가 국민적 신뢰를 줄 때만 그나마 그게 이재명한테 도움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데 저는 뭐 뒤에도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재명의 책사들 전략가들이 조금 모자란 애들이 있는 것 같은 드는 게 지금 이게 이재명 어차피 자기네들은 이재명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낙연한테 손을 내밀어 갖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를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낙연 쪽을 밀어내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뭔가 대단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는 이재명의 책사들은 바보들일 수도 있겠다.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다. 그냥 그걸 그냥 대충 싸매고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재명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이 사람들의 개인적 캐릭터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책사는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워낙 이런 상황들에 대한 판단력, 집행력, 행동력 자체가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할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또 그런 게 오히려 또 약간 불안 요인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불안 요인 같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뭐 남욱도 온다고 하고, 뭐 핸드폰 왔다 갔다 하고 이 드라마는 컨티뉴, 투비 컨티뉴. 어차피 11월 10일 계속 할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국민의힘 저 후보가 정해지는 다음 달까지 일정 정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국민이 전환될 수 있죠. 1대1로 붙을 테니까. 예. 그래서 이 대장동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니까 대장동 사건하고 저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 책임이 크냐. 대장동이 거의 7대 3이었더만. 그렇죠. 70이 이재명, 나머지 30은 이재명이 아니다. 고발 사주는 6대 4더만. 그렇죠. 60이 윤석열 책임. 이런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붙으면 대장동이 훨씬 더 커요. 그렇죠. 그거는 파괴력이. 실제로 그게 부동산 문제와 연결이 되잖아요. 예. 우리 지금 심각히 그 우리 국민들을 올가매고 있는 거기다 개발 비리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돈 국민들이 실제로 눈으로 이게 체감하는. 근데 고발 사주는 사실은 체감하기는 조금 간접적이지 않겠어요? 대장도 빌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면은 이재명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발 사주권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대장동 못지않는 이거는 그렇죠, 예.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룰과 그렇죠. 틀 자체가 무너뜨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하죠. 예. 체감 정도는 낮죠. 이것과 땅 문제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체감은 훨씬 국민들이 볼 때는 대장동 문제 체감하기 때문에 휘발성과 폭발성이 더 크기죠. 그렇죠. 근데 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하나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그렇죠. 문제는 둘 맞죠. 다 중요하죠. 예. 국기의 문제죠 사실이거든요. 예. 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또 이제 마지막 국면 마지막 주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또 정치 이야기를 해야죠. 뭐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 당선이 되고 수습하고 있는 것 같아. 요건 뭐 다음 주에 또 얘기하면 스토리가 또 되겠네요. 진행이 될 것 같아. 근데 국민의힘은 어제 토론회를 했죠. 1대1 토론이었어요. 어제 뭐저 1, 2등과 3, 4등. 예, 그러니까 어제 11월 5일까지 이제 토론을 몇 번 더 할 건데 어제는 나름대로 창발적으로 했더만 1대1 맞짱 토론을 했는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봤어요? 저는 유승민 원희룡 일부 그냥 저 교회를 하다가 뭐가 좀 해서 켜놓고 소리는 안 듣고 했는데 뭐 그냥 어때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됐어. 아주 그 유형이 완전히 다르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유승민 원희룡 토론하고 뒤에 토론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건 로맨스면 이건 무협지 뭐 이런 식으로 후자는 뭐 서로 막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희룡 토론은 의외로 보기 드문 깔끔하고 수준 높은 토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3, 4등이 할 수 있는 최선 전략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까는 것보다 서로 지켜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딘 저 진보 정당의 토론을 보더라도 저 정도 수준의 토론이면 제가 부터 합격점 줄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찬반을 떠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식견과 입장을 좀 뚜렷해하면서 약간 서로 치고받는 토론들이었고. 듣기로는 유승민이 경제 전문가로서의 것도 많이 드러났고. 뭐 그건 아닌데. 그래요? 원희룡은 또 자기 뭐 어쨌든 이것도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적 선방했다는 얘기는 그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신승. 그래? 약간 원희룡 우세성 정도로 보여지고 근데 약간 그 일부에서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유승민이 원희룡한테 살짝 이게 떡밥을 던져. 야, 저 윤석열 저렇게 뭐 재판 소송도 많이 걸려 있고 장모 뭐처 자기 걸려 있고 그런데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인들보다 자기가 더 깨끗하다. 이렇게 정치인도 난 타달 틀렸다. 정치인들 나같이 틀면 틀릴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룡한테 떡밥을 던지더라고. 원희룡 뭐라고 대답했냐?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아니 그 별로 여기서 뭐 적절하게 대답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쌩까버리더라고. 그럼 원희룡이 그건 잘했네. 그것도 얘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 떡밥 던져주는 건데. 그러니까 같이 우리 저 윤석열을 공격하자 이런 취지로 던진 건데. 근데 나는 그 안 넘어가겠다. 왜? 나는 뭐 잃을 게 없는데 왜? 너는 잃을 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지난번에 또 윤석열은 원희룡을 약간 또 치켜 세워주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장동 일타 강산 이러면서. 그럼 당연히 1위가 4위를 지켜줘야지 4위가 2, 3위 잡는 거예요. 전략은 맞는 거예요. 1사가 먹고 2, 3위 먹는 게 전략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윤석열이 2, 3위를 잡는 것보다 원희룡이 3위, 2위를 잡고 원희룡의 목표는 뭐겠어요. 3위를 잡아서 자기가 올라가서 나중에 꼴등은 아니다. 존재감 꼴등은 아니니까 대표든 아니면 뭐 총리를 하든 뭐든 그런 존재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희룡은 승리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승민은 다르죠. 유승민은 올라가야지. 지금보다 아마 15, 6이니까 지금 그러면 5만 해도 3강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유승민하고의 목표가 다르죠. 원희룡과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유승민의 노회한 떡밥 던지기에 약간 이렇게 블로킹하는 원희룡 그 약간 인상적이었고. 근데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왜 유승민 경제 이미지라는 게 유승민이 그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를 못 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승민의 경제 이론은 사실 조금 아웃데이터해 갖고 그러니까 거표장은 뭐 굉장히 좋은 경제학과를 나왔고 KDI 출신이고 그런데
좀 그래요. KDI 출신이 무슨 경제 전문가야. 윤희숙이도 있는데 거기. 경제 전문가가 경제 정책가 전문가로서 검증하는 거하고 경제학을 전공한 뭐 사람이란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승민이 우리가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경제 뭐 이런 부분에서는 과포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저 어제 보면서 일부 그런 분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나마 원희룡, 유승민이니까 저 정도 토론이 되었지. 저 자리에 황교안이 있어서 봐라. 하태경 있어 봐. 그러면 저 무슨 사람도 더 그랬을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그 뭐 당원들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플러스를 줬네. 플러스를 준 거예요. 원희룡의 존재만으로는 그렇고 1, 2위. 메인. 메인 1, 2 토론 보면서 이거 또 나보고 친윤이라고 할 것 같아.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친윤이잖아. 맨날 나보고 그러잖아. 윤석열 전. 나는 윤파전 윤파. 친정의당이지. 그래갖고 어쨌든. 일단 홍준표는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약간 이유가 뭐죠? 양.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냥 생양 같아. 양 같고 윤석열이 의외로 홍준표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잘 잡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높죠. 학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아니 홍준표 후보는 2017년 대선 때 최저임금 올린다고 했다가 바뀌고 예를 들면 모병제는 반대했다가 찬성하고 여성 할당제는 또 찬성했다가 또 반대하고 오락가락 이미지. 다 그런 건데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게 혹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바뀌지 않는 보장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준표 왈 시대적 흐름들을 다 반영하는 그러니까 거죠. 정책은 시대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건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약간 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락가락이 아니라 그럼 각각의 구체적인 걸 하든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이제 윤석열 점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거기다 재밌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특활비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윤석열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윤석열 자기는 깨끗하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뭐 특활비 같은 거 손도 안 대죠. 그러니까 홍준표 말 나도 안 됐어요. 됐지 않았어? 안 됐지. 그대로 가지고 이제 집에 다 준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되진 않았지. 쪼개서 쓰진 않았지. 그냥 고기를 그대로 떼가지고 자기 개인 어떤 뭐 생활비에 쓴 거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나도 안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해. 적어도 윤석열의 지금 참모 중에 하나는 홍준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남이든 누구든 왜냐하면 검찰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포인트 찍어서 부분 저격을 했잖아요. 핀 포인트 저격을 했으니까 각각의 잽은 점수를 얻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난 이거는 진짜 그 우리 홍준표 의원의 그 특활비 논란은 상당히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된 거 아닙니까? 예전에 많이 됐었지. 근데 뭐 상임위원장 할 때 그렇죠. 특활비를 받아가지고 쓴 게 아니라 생활비로 썼다 이렇게 쓱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으니까 저도 안 됐어요. 저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일단 보면 부정해 보는. 일단 내가 저 자리에서는 저건 참 내가 저 곤혹스러워할 건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정치인들이 상습적 거짓말쟁이들이라서 근데 그걸 윤석열이 잘 찍은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 홍준표는 이재명의 가장 큰 문제가 대장동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정부패 사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도덕성이다. 윤석열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공격망으로만 다 끝났는데 윤석열은 나름대로 방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게 아파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몇 가지 약간 정책적 잽잽 던졌는데 저는 어제 홍준표 후보의 말 중에서 아까 몇 가지 얘기 특활비 이런 것보다 가장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대북 정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나름대로 준비됐다는 듯이 썰을 쫙 풀어 남북 상호 불간섭 정책, 체제 경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불간섭 정책이라는 말이 진짜 저는 불간섭 정책이면 북이 핵을 개발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이 말을 진짜 진지하고 준비된 정책인 양 얘기를 하더라고. 상호 불간섭하고 저기 북한의 그 공산주의가 좋은지 남한의 자본주의가 좋은지 체제 경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간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70년대 80년대 논리죠. 아니 70년대 80년대도 불간섭은 아니지. 예를 들면 왜냐하면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뭔가 메시지가 던지고 그러면 한국을 교란하기 위한 뭐든 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북한의 핵 개발 문제인데 그렇죠. 핵을 개발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한국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것도 다 불간섭이다.
밖에 안 되는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흉내냈나?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음. 근데 불간섭이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너는 비핵화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윤석열의 대답은 공격은 아니 똑같은 아니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든 뭐 비핵화를 뭐하든 미사를 쏘든 말든 간섭하지 말자는 소리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도 역시 본인이 주장하는 만큼의 준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준표 같은 사람들은 부분적인 형태의 정치적인 어떤 토론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국회 상임위원장 정도의 능력은 있지만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은 그 계속하다 보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후보군이 어쨌든 이낙연은 아웃됐으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까지 쳐.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 그래서 약간 개인적 캐릭터도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떤 윤석열의 쩍벌남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스타일 있지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적 비전 이것에 대한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걸 하려고 토론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야 이재명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특정한 정책만이 아니고 특정한 정책들이 묶여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 이런 데에 대한 판단들이 그죠.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개별 정책은 누구나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개별 정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라든가 그걸 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관점이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토론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건데 기존의 어떤 것에 정책적인 개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고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야지 진짜 그 사람이 대통령감인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홍준표의 그것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본인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약간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인데 트럼프가 예를 들면 부자들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약간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의 트럼프주의다. 이거는 칭찬과 비판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양면 다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데 그게 대장동하고 만나면서 약간 이제 또 이게 그렇죠. 충돌이 되는 건데 약간 서민들의 트럼프주의 같은 비전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여기에는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다 있어. 그렇죠. 근데 유승민은 약간 뭔가 시장주의자 같아. 시장 중심의 확실히 시장주의죠. 시장주의자 같고 그다음에 원희룡은 뭐 약간 중도 자유민주주의자 이런 자유주의자, 느낌, 이런 느낌도 받아요. 그럼 이제 윤석열은 뭐냐 이런 부분이 지금 까리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쩍벌남에 무슨 서로하에 도리도리에 자꾸 이런 거 말고 윤석열이 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호불호 동의 못해 이런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홍준표라든가 뭐 유승민이 뭐 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부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무조건 준비 안 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물어갖고 거기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홍준표도 자기가 마이너스 되는지 모르고 마이너스인 거고 결국은 어제 토론은 결국은 윤석열이 조금 승이었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홍준표도 마찬가지죠. 홍준표 후보도 홍준표의 정치 철학과 비전이 뭘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보다 더 찾기 힘들어요.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건 맞았어요. 유승민, 원희룡, 이재명은 대충 이 후보들의 정치 철학이 뭔지 대충 감이 오는데 윤석열은 뭐 지난번 출사표에서 보니까 무슨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지도 모르는 거고. 뭐 잘 까리에. 근데 우리 홍준표의 정치 철학은 뭘까?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번 대선이 왜냐하면 실제로 물론 미국의 양당제라든가 아니면 서유럽의 그 이제 정당 정치 부분을 우리가 사실 좀 보고 배워야 되는 부분 중 일부는 섀도우 캐비넷이 있어서 그들의 각각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전문 집단을 했고 그것을 뭘 했던 간에 준비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후보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권에도 어느 정도까지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네.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뜩 나와서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그냥 반 문재인만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홍준표는 뭐야?
그러니까 이런 이게 불확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도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예전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밑에 누가 있느냐. 이재명은 좋아. 오케이. 좋다. 쳐. 이재명이 어떤 대장동이 있든 그거 관련 없이 좋다. 쳐. 이재명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실제로 정책적으로 전문가적 그룹이 어디 있느냐. 그럼 기존에 있어 문재인 그룹들만 이어받으려고 하면은 차기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일베에서 비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문재인을 벗어나는 건 뭐 있어? 근데 그건 좀 본인의 좀 이상한데 요 정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그 부분에 사실은 이 지금 나타나는 후보들의 불안감은 그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 제가 생각이 다른 게 왜냐하면 이재명은 무슨 기본 소득, 기본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책 패키지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국힘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가면 어제도 그 얘기 하던데 원희룡 유승민도 저 유승민식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식으로 가게 되면 나라가 거들난다. 나라가 경제가 거들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들은 이재명 자기 나름대로 비전과 이게 약간의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꾸로 이 동네는 거들난다고 하려면 뭔가 판단의 근거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이재명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 근데 윤석열 특히 홍준표는 판단의 근거가 없어. 그렇죠. 데이터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진짜 아까 그게 윤석열의 공격이 유한 게 뭐냐면 근거도 모르겠는데다가 너 이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뒤집고 하는 무상급식 이렇게 뒤집었고 최저임금 이렇게 뒤집고 또 여성할당제는 극 찬성하다가 지금 폐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네가 뭘 이야기해도 내가 못 믿겠는데 아무래도 좀 어떤 철학적 비전도 더 없는 것 같다. 이런 공격이 약간 유효 포인트인 거지. 유효 포인트.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은 뭐 그런 뭐 철학과 그걸 보여주고 있느냐 여전히 미흡하죠. 그렇죠. 공백이죠. 자,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저 정정유이님께서 안철수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또 오른 생각. 그러면 안철수 갑자기 전쟁은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저 얘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TV 토론에 누가 나오느냐. 어쨌든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네. 심지어는 유승민이든 나와 심상정 후보 나갑니다. 나가죠, 기본적으로. 조건이 되거든요. 안철수 후보 만약 후보가 돼서 국민당에서 내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대선 TV 토론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언론사 초청하는 그 대선 후보자 초청 기준이 일단 국회의원 5명 이상의 정당의 후보자 또 하나는 직전 선거에서 지역구든 비례든 뭐든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그리고 최근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이 일정 기간 유지되었던 후보자 이건 언론사 기준이에요. 앞에 두 개는 법적인 기준이고 그러니까 5석 이상 3% 이상 정당 지금 현재로서는 3명이죠. 아니죠. 국민당이 국민의당도 포함되네요. 되나?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를 3%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당 후보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 그러니까 김동연은 안 되지. 김동연 부총리는 안 될 거고. 무소속인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선 토론회는 국힘 누구야? 국힘 민주당 정의당 여기는 고정에다가 안철수까지 나오면 4명이 돼요. 4명이 토론하면 참 볼만하겠어. 4명은 토론이 안 돼요. 4명은 우리가 이제 과거 트럼프와 힐러리 토론을 보는 것처럼 예전에 또 오바마와 누구죠?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 토론을 보는 것처럼 1대1 토론이 재밌습니다. 박진감 있고 딱 그리고 드러날 수 있어요. 지금처럼 확실히 짧은 시간에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뭐 서너 명, 4-5명 있어 두루두루 지할 만만 하고 좋은 얘기 뭐 해주고 아니면 서로 감정 상하고 그러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 토론을 할 필요도 그건 토론이라고 볼 수도 없죠. 1대1 토론은 진짜 원색적으로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서로 욕하든 멱살 잡든 그 뭐 해보라 이 얘기예요. 뭐 3자 토론이 되면 이제 변수가 하나 생기는 약간의 거고. 그 3자까지는 괜찮아요. 4자 토론이 되면 이게 전선이 이제 애매해지겠죠.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물론 뭐 아직 안철수 씨는 뭐 대선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말 일절이 없고 뭐 안 나갈 가능성도 이제 높다고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법적인 기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안철수까지 포함될 수 있다. 돈도 많은데 뭐 굳이 나오려고 해요. 그냥 알아서 살지. 정치는 왜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안철수라는 얘기 하지 사람이. 말라니까. 나는 안철수 네. 높게 평가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뭘 해봐야지. 아니 뭘 하려면 해봐야지. 예. 근데 이도저도 아니면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안철수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음.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는 저는 그렇지. 그건 뭐. 낙제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인간 안철수는 저는 뭐 좋게 평가하지만 예. 정치인 안철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대로 V3, V4를 만드시건 그쪽으로 가시는 이제 게 몰라 훨씬 이제. 모릅니다. 이제 몰라 그런가? 워낙 아.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쪽 잘하는 쪽으로 가지 왜 못하는 쪽으로 왔을까? 예. 하여튼 뭐 오늘 원래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우리 저 심상정 그 정의당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약간 라디오에서 했던 말들 때문에 정의당 주변에서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요? 네. 그 이야기는 하려고 했는데 아니 뭐 패스. 한 마디만. 왜? 아니 그러니까 여전히 그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여전히 없다. 이제는 민주개혁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줄 옆에 있거나 이건 없다라는 게 기조였는데 어제 그저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약간 그런 여지를 뉘앙스가 뒀어요? 여지를 두는 발언을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뭐 약간 밑밥? 어떤 방송에서의 어떤 레토릭이었던 것 아. 같고 여전히 뭐 민주당과의 각을 세우려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한번 조금 더 진행되면서 이 행보가 좀 더 드러나면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짚든지 그러시죠, 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자 12시가 넘었습니다. 네. 밥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그러시죠. 예, 마무리하시고 윤석열 주의자. 난 친정당이라니까 무슨 자꾸 윤석열 주의자래. 오늘 이 걔는 주의가 없어 윤석열은. 알았어요. 자, 그만해 이제 알았어, 그만 찍어. 마무리 멘트 하시고. 네. 예. 내일 서울이나 뭐 중부지방은 뭐 1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꼭 내복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한 2, 3일 추울 것 같아요. 네, 건강하시고요.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